이게 이제 싱크홀이 생기는 원인은 정말 뭐 다양할 것 같은데 주로 그 싱크홀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뭐 싱크홀이라는 게 이제 크게 구분하면 네. 자연적으로 지질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인위적으로 그 우리가 지하 공간을 개발하다가 생겨나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 싱크홀 사고는 대도시에서 발생되는 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로 관로가 노후화돼서 어떤 중간중간에 구멍이나 결손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으로 그 위에 있는 흙들이 그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흘러내리거나. 네, 빠지게 되면 이제 조금씩 공동이 빈 공간이 생기게 되거든요. 결국 너무 크게 확대되면 그다음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하수, 손상된 상하수로 관로에 의한 것은 하수 관로가 보통 지표면에서 1에서 1.5m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게 큰 규모가 아니고 직경 한 1, 2m에서 그런 규모로 발생되는데 이것이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전체 싱크홀의 60% 정도는 이 상하수도 관로의 문제 때문에 손상된 상하수도 관로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하에서 공사가 이루어질 때 땅 속에 있는 집안이 굉장히 좀 느슨하고 연약한데 적절한 공법이 선정되지 못했거나 땅 속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땅이라는 것은 자연 상태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만든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공사를 하게 될 때는 중간중간에 이제 불균질하거나 예측하지 못하게 단층대나 약한 집안이 나타나면 거기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설계에 있는 대로 제대로 시공한다 하더라도 약간만 부주의하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하 공사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규모가 크지요. 그렇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상하수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도 빈도가 좀 높긴 하지만 지하 공사라든가 이런 요인이 훨씬 또 피해적으로 보면 더 클 수 있다라는 얘기시군요. 그 우리나라의 그 싱크홀 문제가 이렇게 대두된 게 한 10년 정도 됐나요? 그렇죠. 2013년, 14년에 맞아요. 그 송파에서 집안이 함몰이 되면서 예. 처음으로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석촌동의 도로에서 집안이 꺼지는 싱크홀 사고가 났습니다. 넓은 도로 한복판에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가로 2m, 세로 5m, 깊이 10m에 달하는 구멍이 생겼습니다. 송파에 있는 지하 차도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대형 트럭이 지나간 연후에 깊이 10m까지 싱크홀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로 바로 밑에 지하철 9호선이 시공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깊이가 10m까지 발생한 것도 지하철 공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고요. 사실 그전에는 싱크홀이라는 얘기를 그런 얘기가 뭔지를 사실 처음에 들었을 땐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일상에 우리가 뭔가 이 싱크홀이라는 게 확 와닿은 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이런 도심 속에서의 그렇죠. 싱크홀. 예. 저게 뭐야? 진짜 사실 영화와 같은 예.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후에도 우리나라에는 거의 매해 조금 이런 싱크홀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서울 용산역 부근에서 갑자기 싱크홀, 3m짜리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 2월 달입니다. 행인이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가던 도중에 갑자기 무너지면서 두 사람이 싱크홀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옆에 펜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공사장 인근인데요. 공사장에서 굴착 공사를 하면서 공사장 배면에 흙이 유출되면서 지하 공동이 발생하였고 그 보도에 보면 여기 조금 색깔이 진하면서 보도 블럭 사이가 좀 틈이 벌어져 있는 데가 보입니다. 이렇게 보도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약간 보도가 내려앉고 조금 젖어 있는 느낌이 드는 그런 지역에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연희동에서 이런 또 싱크홀이 또 발생을 했었죠. 예. 서울 연희동의 한 도로에서 커다란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달리던 SUV 차량이 그대로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작년입니다. 작년 여름 연희동에서 싱크홀 사고가 난 현장인데요. 저기 보시면 아는 것처럼 지나가던 차들이 전부 다 쿨렁쿨렁하고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위치에서 바로 달리던 차가 그 싱크홀로 푹 빠진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 인근에 펌프장 관로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관로 공사에 따른 영향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기도 하고요. 여름철에는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물과 함께 흙이 빠져나가서 공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덧붙여서 도로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연해지기 때문에 함몰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은 싱크홀은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해마다 전국적으로는 한 200회 정도의 싱크홀이 발생하고 서울에서도 해마다 20회 정도는 싱크홀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많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3월 24일 저녁 6시 29분 강동구 왕복 6차선 도로에서 4차선이 내려앉는 그 대형 싱크홀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 이게 참 정말 굉장히 좀 많이 놀랐거든요. 예. 서울 강동구의 한 사거리에서 대형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땅 꺼짐 규모가 현재까지 지름 20m, 깊이 20m 정도로 파악되는데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뭐 직경이 20m에 굉장히 컸어요. 깊이가 18m까지 가라앉았으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싱크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문제인 것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그러니까요. 것이 너무 안타깝죠. 이게 또 구조 작업이 난항을 좀 겪었어요. 예. 도로에는 항상 거기 상하수도 관로가 지나가게 되고요. 싱크홀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상수도관은 파열이 되고 거기서 엄청난 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한 2,000톤의 물이 거기 쏟아져 내려왔고 거기서 무너져서 쏟아져 내려간 토사량이 6,000톤이 넘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물하고 흙하고 섞여버렸으니까 이거 완전히 진흙탕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밟고서 내려갈 수도 없으니까 그 소방대원들이 내려가서 직접 파내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당황을 했을 거예요. 이게 이번 사고로 사실 돌아가신 우리 오토바이 운전자분께서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참 또 많이 안타까웠어요. 낮에는 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이제 밤에는 배달 일을 하시면서 열심히 진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이었는데 이게 사고 당시에도 이제 배달을 가던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참 이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 다시 한번 생각해도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영상을 보면은 갑자기 이제 도로가 푹 꺼지면서 1분도 안 돼서 이제 추가로 이게 무너지더라고요. 예. 그 싱크홀이 발생하게 되면 싱크홀이 발생할 주변 지관도 굉장히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싱크홀이 확대되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에서 우려되는 점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기 사고가 돼서 계속 싱크홀이 확장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차량이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주변을 지나가던 차량이나 사람들은 발생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사고에 좀 특별한 전조 증상 같은 건 혹시 없었습니까? 비슷한 규모의 사고가 5년 전에 구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구리시에서 집안암벌 발생된 데도 이 강동구 명일동 이 지역이랑 직선거리로 5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질학적인 지형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집안 특성이 양쪽이 유사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구간 다 그 하부에 도로 하부에서 터널 공사를 하고 있었고요. 하필 터널 막장이라고 그러죠. 제일 끝단. 네네. 그 끝단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 끝단 있는 데서 양쪽 다 무너졌습니다. 야, 근데 이거를 3개월에 합격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네. 예, 뭐 좀 빨리 합격했습니다. 아니, 이거 3개월에 공인중개사 와. 아니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또 다른 자격증 시험을 2개를 동시에 준비를 또 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준비를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 발코니 확장 부분이 사회적 이슈가 됐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소방이 뭐길래 저렇게 저 교수님이 저기 수업 시간마다 저렇게 강조를 하실까? 소방을 한번 검색해봤는데 소방 기사 자격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사 자격증 가지고 경력 4년이 지나면 기술사가 가능한데 저는 그것이 제 인생의 획기적인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자격증을 공부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뭐 공부할 기간은 사실 이제 석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출 문제집을 사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우리 삶에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보기엔 공부밖에 없다. 응. 그래서 제가 남편 손을 잡고 같이 공부를 하러 다녔어요. 그때 뭐 공부하면서 뭐 이제 학습지 교사도 했었고요. 그때그때 달랐어요. 네, 학습지 교사 하다가 남의 집 일도 좀 하고 뭐 그냥 왜냐하면 내 생활이 있고 또 아이들에게 학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뭐 일하고 갔다 와서 저녁 시간에 집에서 또 공부하고 주말에 쉴 때는 이제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집에서 아침에 8시에 나오면은 밤 12시까지 아예 집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피곤하면 거기 엎드려서 이렇게 잠깐 졸더라도 그 기출 문제가 한 10년치 뭐 정도 이렇게 기출 문제가 있거든요. 1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0회독이라고 해도 한 3, 4회독 정도 하고 나면 속도가 나니까 빠른 시간에 이제 10회독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죠. 또 이제 낮에 다니면서도 이제 소방시설에 대한 그림 같은 거는 뭐 메모를 해서 가져다니면서 본다든지 아니면 회로라든지 도면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그때 머릿속에 많이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상상하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저 공부를 하실 때 뭐 이렇게 목차를 찢어가지고 그거를 뭐 이제 이동할 때 보고, 네, 맞아요. 직장 쉬실 때 보고, 네. 학창 시절에도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뭐 사실 주변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40대, 50대의 나이에 사실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신다라는 게 이게 참 보통의 노력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어쨌든 이렇게 쌍기사 자격증을 땄는데 바로 좀 취업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되죠. 쌍기사. 바로 됐어요. 예. 기사나 관리사나 기술사는 법적으로 이 사람이 있어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맞아요. 제도가 보장이 그게 돼요. 있어요. 그게 있더라고요. 그 업을 하기 위해서는 네, 네, 그 네. 자격증을 가진 분이 있어야 되는. 네, 맞아요. 아 그래서 46살에 전기통신회사에 취직을 하시게 네, 됐어요. 맞아요. 네. 어땠습니까? 어찌됐든 이게 이제 직장에 이제 출근하시면서의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너무 좋죠. 뭐가 가장 좋으셨습니까? 예? 뭐 일단은 제가 좀 사회적인 시선에서 내가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한다, 직장인이다 아, 라는 거. 그러다가 50세 자격증을 또 하나 취급.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증을 그 꿈의 참 자격증을 대단하시네. 드디어 제가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아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극악의 난이도에 있는 자격증이니까. 그러니까요. 흔히 얘기하는 아까 연봉도 꽤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이 자격증으로 연봉 2배 올려서 이직하셨대요. 야, 예? 진짜. 아 진짜. 야 이거. 감사합니다. 야 이게 진짜 대단하시네요. 뭐 기사 자격증 따도 사실 발레를 시킨다는 게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시설 관리사 합격하지 못하면 우리 딸 대학 등록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합격해야 우리 딸 대학 보낸다. 그래서 제가 시설 관리사 합격을 해가지고 2달 월급 받으니까 딱 아이 모으니까 아이 대학 입학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에게 그 엄마로서의 내 역할은 했구나. 대학 입학금까지는 해줬구나. 그런 스스로에 대한 뿌듯함. 그런 게 참 컸었어요. 이게 이제 52세 소방기술사에 또 도전을 하시고. 네. 근데 소위 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이제 기억력도 조금 뭐 개인차는 있겠습니다만 집중력도 좀 떨어질 집중력도 수도 좀 있고. 떨어지고. 3월 시험이 있고 5월 시험이 있고 8월 3일 시험이 있었어요. 세 번 있군요, 1년에. 네, 1년에 예. 3번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은 안 되고 너무 그러면서 이제 반성도 많이 했어요. 내가 기술사 되려고 욕심만 내고 있고 시험 날수를 따져보니까 한 35일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악물었어요. 내가 35일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에 기필코 합격한다. 그리고 앞으로 너의 인생에 낙방이라는 거는 없다. 아니, 근데 진짜 대단한. 자 이름대로 우리 좀 표현이 좀 너무 아드님 가겠다. 따님도 네. 혀를 내두르시는데요. 예. 근데 이때 나이가 52세시니까 이제 뭐 개인차는 있습니다만 갱년기 증상이 이제 또 오셨대요. 갱년기 증세가 제가 심하게 온 게 관절에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글씨가 안 써지는 거예요. 이 손이 막 저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붙들고 썼어요. 그렇게 해서
관계 법령집이 있는데 걔를 화이트로 지우면서 외우려고. 근데 화이트로 지우니까 안 보이니까 내가 정답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책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지우면서 보고 내가 보다가 모르면 또 정답을 보기 위해서 이 책을 보고.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이것도 잘 안 외워져요. 그게 뭐 책이 뭐 몇백 페이지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를 안 되겠어 가지고 그다음에 포켓북으로 나눴어요. 몇십 페이지를 이렇게 쪽편집을 해가지고 가져다니면서 보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한 장씩 한 장씩 다 찢어가지고 화장실, 싱크대, 안방 뭐 보이는데 전부 붙여가지고 오며 가며 보고. 이러니까 합격하신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면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면서 시험에 합격한다라는 게 이거는 진짜 불굴의 한국 인상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아유. 임정열 전무님? 아유. 아니 왜냐면 이렇게 하고 합격을 하시고 2017년 56살에 건축기계 설비 기술사를 따요. 네. 이때 그래서 전무님으로 승진을 하시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장모님 얘기해 주신 대로 이름 그대로 산다고. 진짜 지금은 이제 정열적으로. 임정열 전무님. 정말 정열적으로. 정말 이게 업계의 신화라고 불릴 정도가 맞네요. 예.